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랑 원천세 개념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간에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송은영 님입니다. 디자인업 일반 과세자입니다. 식사비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매입공제가 될까요? 자, 부가세에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거나 세금 계산서 발급받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발급받았을 때 전액 다 공제가 되냐? 사업 관련성 여부를 제가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공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식사비를 볼게요. 제 1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송은영님 혼자 이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송은영님이 대표이십니다. 근데 송은영님 식사비를 공제받을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송은영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뭐 개인이 드신 식사비까지 사업 관련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근데 실무상 뭐는 도움이 되냐? 송은영님이 직원분을 고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에 대한 식사비를 송은영님이 부담하셨다.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봐서 사업 관련성이 있다. 송은영님이 그 직원분을 고용하신 이유는 이 사업 때문에 고용하신 거고 그 직원분을 고용함으로써 식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식사비는 그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이제 필요경비라고 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에서 본인이 이제 그 수익 금액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경비를 빼주어서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 필요경비 인정 여부도 역시 사업 관련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뭐 본인 식사비 혼자 운영하시는 사업체인데 본인 식사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좀 쉽지 않고요. 직원분들 식사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차량. 제가 소형 승용차라고 그랬죠? 소형 승용차. 이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모든 승용차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석 8개 이하.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경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차를 사용했다면 사업 관련성 인정받아서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라던가 승합차 제외한 승용차들은 인정받기 쉽지 않다. 설명드렸고요. 이종광님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연 4,800만 원 미만이고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이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나요? 부동산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간이 사업자 등록 여부가 궁금해 하시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간이 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자니까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안 하셨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종합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별로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이 벌어들였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 모든 소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있네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변호사님, 저 통장 갖고 있었고, 저 삼성전자 주식 3주 있어요. 그럼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발생하는데 이것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그러진 않고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 그럴 경우에만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거고요. 그 이하다, 그 미만이다 하면은 그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여러분한테 이자 전부 다 지급 안 해주죠. 15.4% 떼고 남아있는 금액만 이자 지급해 주잖아요. 그 15.4% 떼서 이미 신고 납부했거든요.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자랑 배당은 금액이 컸을 때만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다. 여러분은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소득. 여러분이 사장님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받았을 거고요. 여러분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공적연금 나올 겁니다. 국민연금. 그때도 여기 있겠네요. 기타 소득은 좀 특수한 것들입니다.
소득세의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총 벌어들였던 매출액 가지고 세금 계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매출액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썼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저희가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거 세법용어로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매출액에서 이 경비들을 빼야지 순수하게 여러분이 벌어들였던 금액이 됩니다. 이걸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요.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빼준다 그랬죠? 소득 금액에서 이런 것들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는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표준이죠. 표준, 기준. 뭘 하기 위한 기준?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 그래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와야지 여기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여러분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모든 세금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빼고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 여기 매출액은 알 수 있죠? 국가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매출액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다 적죠? 저 국세청님, 저 6개월 동안 세금 계산서로 발행했던 매출액이 얼마고, 신용카드로 발행했던 매출액이 얼마고, 심지어 저 현금으로 팔았던 매출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 기입을 하시잖아요. 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확인됩니다. 총수입.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경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세금 계산서 주고 산 거, 신용카드로 산 거, 현금 영수증 발행받아서 산 거, 이거 국가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만 여기 넣으면은 국가는 굉장히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세 가지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것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처표 등. 근데 소득세는 그것 말고도 이거 인정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영수증. 여러분이 거기 흔히 문방구 작성했던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도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거예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나 매출액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내가 가짜로 영수증 만들어 볼까? 인정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조사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영수증 제출하면은 그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 계좌 이체했던 내역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관님, 저 이 금액 현금으로 드렸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만약 제가 담당 조사관이라면 저는 뭘 물어볼 거냐면, 현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 현금 인출 내역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이 현금을 금고에 넣고 있지 않은 이상 통장에 현금을 넣고 있을 텐데 통장에서 그 현금 인출했던 내역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조사관님, 저는 집에 금고가 있어가지고 현금 쌓아두는데요? 그럼 이 조사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영수증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수증 작성한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증빙을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여러분이 직원 고용하면 인건비 들이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흔히 상용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소득세, 원천세 떼고 연말정산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용직 있어요, 일용직. 하루나 이틀 정도 오셔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 알바 보통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그분들 여러분이 인건비 드릴 때 무슨 4대 보험 드나요? 안 들죠. 여러분이 원천세 떼나요? 일용직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통 시행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일용직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소득세에서는 인정을 해드린다. 뭘 가져오면 그 내가 드렸던 그 직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돼야 되고 내가 계좌 이체했던 내역을 제시를 해주면 이것도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러분이 경비를 썼던 것 전부 다 플러스 그거 외에도 다른 증빙들을 가져오더라도 이건 경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저 매출액도 있고 이 경비도 다 있고 이런데 그럼 저는 뭐 이렇게만 준비해서 잔뜩 이렇게 영수증 다 만들어가지고 세무서 갖다 주면 그 세무서 조사관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장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세무사님을 고용하신다면 이 기장 세무사님을 고용하신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세무사님이 여러분 대신에 장부를 작성을 해줍니다. 장부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식북이라는 게 있고 간편장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게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정도 여건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추계 신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약자거든요. 추정 계산의 약자가 추계입니다. 뭘 추정 계산하냐? 이 경비 영수증을 다 모을 수는 있는데 영수증 모았다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 공개를 해야 되고 장부를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영수증 일일이 다 가져와서 조사관님 국가야 니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 경비를 국가에서 일정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추계 신고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뭐냐? 매출액에다가 일정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국가가 이 정도 경비를 썼겠지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가세 신고하면 매출액은 나와요. 이 경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국가가 알아서 해줍니다. 아무런 증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곱해지는 비율이 단순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이고 기준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인데 기준 경비율의 비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비율이 높아요. 경비 인정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이게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적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다 이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무사를 고용해서 장부 작성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썼던 모든 경비 다 인정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이렇게 질의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이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정보 대상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 기준 경비율 대상자 이것들의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매출액 규모겠죠. 그 매출액 규모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답변 드릴게요. 정유리님입니다. 회사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네이버에서 포장지, 박스, 기타 등을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가 뜨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참고로 간이사업자입니다. 보세요. 간이사업자이네요. 회사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가 뜨던데 포장지 박스? 이게 왜 뜰까요? 음. 신, 이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매입세 불공제가 떴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매입세 불공제가 어디에 떴다는 건가요? 이거를 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리님 시간 나실 때 그 부분 좀 정확히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대상자 중에서 이 간편장부, 이 간편장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간편장부랑 복식부기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여기. 간편장부는 여러분 가계부 많이 쓰시죠? 가계부 쓸 때 우리 남편 월급 500만 원 하면은 월급 500만 원만 적죠. 그 다음에 이 월급으로 우리의 학원비, 그러면 아들 학원비 10만 원 하면 학원비 10만 원에서 빨간색으로 적죠. 이렇게 흔히 가계부에서 적는 것처럼 적는 게 여기에 간편장부입니다. 단식부기라고 해요. 복식부기는 뭐냐? 계정 과목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남편 월급이 500만 원 들어왔으면은 여기 월급에서 500만 원 줬고 이 월급이 현금으로 들어왔지 하면 여기다 현금 500. 이 월급이 계좌로 들어왔지 하면 보통예금 500. 이런 식으로 반드시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적어야 돼요. 이 복식북이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가계부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성하는 건 힘들어요. 이거 누가 도와준다? 세무사님이 도와준다. 이거 구분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줬냐? 매출액이 좀 작으신 분들이 나는 전부 장부를 작성하고 싶어요. 저는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썼던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증빙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전부 다 경비 인정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작성하는 게 간편장부입니다. 그럼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액 얼마, 내가 영수증 다 모았지? 그 영수증 보니까 이 영수증은 뭘까? 임차료겠네. 이 영수증은 뭐지? 기부금이겠네. 이 영수증은 뭐지? 차량 유지비지? 이렇게 다 적어서
본인께서 이걸 적어가지고 경비를 합계를 한 다음에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기보다는 좀 사업에 좀 익숙해지시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해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적어도 될까? 많이 적어도 되는데 세무조사 나오면 이거 여러분 다 입증하셔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가산세 많이 나옵니다. 그럼 부담은 안고 하시는 거예요. 복식부기는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를 만듭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계산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만들고요. 이것들을 첨부해서 계산하는 게 복식부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못하고 세무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구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음식점업이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년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여기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계 신고하겠다. 단순 경비율로. 내 매출액이 한 1억 정도다. 그럼 이 사이에 껴있죠? 이 사이에 껴있으면 고민하시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도 적용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기준 경비율, 이 경비율이 낮다 그래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내 세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간편장부. 아까 변호사님이 보여줬던 양식 보여주니까 증빙 다 갖고 있고 이것만 기입만 하면은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적용하시면 되죠. 음식점 업인데 매출액이 2억이 나왔다. 그러면 강제로 이거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 강제로. 여러분이 못 하신다고 그랬죠? 이때는 세무사님 고용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 업종마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시면 된다. 근데 내 음식점 업 매출액이 1억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이용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님이 알려줬으니까 간편정보를 해봐야지. 근데 나는 숫자에 좀 약해. 어? 어쩔 수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안 돼도 불구하고 세무사님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간편정보 대상자가 세무사님 고용해서 복식부기를 신고했을 경우 아우 세무사님 고용하느라 비용 더 들었죠? 그러면 저희 국가가 기장세액공제라고 해드릴게요. 이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쭉 해서 나오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세금에서 20%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 좋죠. 그래서 이 사이에 껴있다 하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세무사님을 이용하시는 게 결국 정신 건강에도 이렇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근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간편정보 대상자야. 이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추계로 신고를 했어. 그럼 이렇게 가산세가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세무사님을 고용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상 사업자 구분. 제가 최초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면세사업자냐,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소득세법상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법인은 아니죠.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개인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여러분이 장부를 작성 안 하면은 단순경비를 적용받거나 간편정부 작성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단순 경별도 있고 기준 경별도 있겠죠? 여러분이 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자라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변호사님 이거 처음 봤는데요? 성실신고 납세 의무자는 뭔가요? 너무 매출액이 크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거 무조건 세무사님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제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성실신고 납세 의무자로 지정이 되면 6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 신고를 하잖아요. 가산세가 크게 나옵니다. 세무사님한테도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이거를 도와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기량료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부담 부담하니까 꽤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납세 의무자인데 세무조사 대상자가 돼가지고 세금이 추징이 됐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징계위원회 열려서 네가 세무사로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산세 나오고 이렇게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본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장부를 갖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부를 이용해서 경비 작성 쭉 해서 이거 빼서 소득 금액을 하면 되고요. 경비율 대상자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내가 영수증이라던가 뭐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거 다 하나도 없고 그냥 매출액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꽤 유리한 제도이죠.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꽤 복잡해요. 1과 2번 중 작은 금액. 1번은 수입 금액에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 주요 경비라고 해서 뭐 인건비, 임차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거 빼주고 기준 경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빼줘서 나온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하면 꽤 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단순 경비로 대상한 것에서 비율 곱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기존 경비율 대상자인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건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대상자라면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된다. 내가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무사 이용해서 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주요 경비 세 가지 빼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입니다.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3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여러분이 신고하는 겁니다. 사업장 3개 다 합쳐가지고 다 내 거야 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이 가산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꽤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권병모님 질의가 있네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5만 원 받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꼭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입니다.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다면 고민하시는 게 소득세일 거예요. 변호사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에서 내가 벌어들인 것은 소득세도 면세가 되나요? 라고 질의를 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 1세대는 우리 가족입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주택을 샀는데 고가주택이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고 전세를 끼고 산 거야. 그러면 전세만큼 임대를 해주겠죠? 그럼 나는 어디서 사냐면 나도 세입자가 돼서 다른 데서 사는 경우.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면제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 주택도 따로 있고 내가 임대를 해주는 주택도 따로 있어.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내가 주택이 몇 채가 있든 전부 다 면세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하셔도 되는데 소득세에서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없지만 1세대 2주택자부터는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득세 신고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라.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뭐 이렇게 질의하신 분도 있어요. 변호사님께 양도 때문에 제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양도세 부담이라던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다른 영역이 돼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라는 굉장히 특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군임입니다, 군임. 주택 임대 말고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에도 사업자 등록해야 안 되죠. 주택 임대만 면세 사업이고요.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김경숙님, 1인 개인 사업자이면서 법인 대표 1인만 급여 지급하는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 야근, 식대 등 식비 개인 사업자이신 거죠? 법인이 아닌 거죠? 김경숙님. 개인 사업자이고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해서 내가 무슨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혼자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체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드신 야근 식대 이거 경비 인정 보통 안 해드립니다. 대표분이 하시는 거는 안 해드리고요. 법인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인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체가 뭐냐면 대표이사가 주체가 아니고요. 그 법인 자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럼 대표이사도 법인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드시는 것들은 다 된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옥선님, 공장 임대를 하는 개인 임대 사업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공장 임대는 해야죠. 주택 임대만 제가 면세라고 그랬죠. 나머지 건축물 임대, 상가 임대, 공장 임대 전부 다 과세입니다. 김경수님,
법인이어야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 네, 잘하셨습니다. 자, 무신고시 볼게요.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한 거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득 내기 어디선가 잡히면 반드시 과세 처분하게 되는데 국가가 계산했던 세액의 20%가 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거 연체이자 성격입니다. 원래는 2025년에 대한 2024년에 대한 세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하신 거야. 근데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2027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27년 여러분한테 과세를 할 거야. 하면은 2025년 5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2027년 과세할 때까지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연체이자 무는 게 이거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경과 일수는 날짜고요. 하루당 만물의 이점인데 이거 머리 잘 안 들어옵니다. 하루당 만물의 이점이면 1년 단위로 따지면 약 8%예요. 꽤 비싸죠. 이 부당무신고 있죠. 부당무신고는 뭐냐면 국가를 고의적으로 속이는 거야.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속이는 거냐? 장부를 두 개를 만듭니다. 국가에서 제출할 장부 하나 만들고 자기 나름의 장부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들킨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40%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무섭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실적인 고민인데 변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제가 납부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신고라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고라도 하면 납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연체이자만. 신고 자체도 안 해버리면 이게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라 설명을 드립니다.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고까지는 하셔라. 납부를 못 하시는 거야. 뭐 나중에 체납이 되면은 이제 체납 담당 조사님과 협의를 해서 제가 분납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크다 설명드렸습니다. 원천세는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직원분을 고용하셨을 때 들어가는 개념의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소득세를 걷고 싶어요. 그래야지 예산이 편성돼서 나라를 운영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국세청에 존재하는 조사관님 인력이 너무 안 돼요. 세무서는 국세청 예하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조사관님 총수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만 명이 3,500분에 대한 소득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납세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종업원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국가가 회사에게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을 시켰어요. 회사에게 뭐라고 부담을 시켰냐면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너네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다 주면 안 돼. 매달 일정 금액은 떼서 우리 국세청에다 미리 납부를 해. 알겠지? 다 주지 마. 미리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다 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떼가지고 국가에다 다 납부를 먼저 다 해줘요. 그럼 국가는 먼저 세금을 다 걷었어요. 근데 이거 미리 납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산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득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공제받을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종업원들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해봤더니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급여가 300인데 국가에다 30만 원씩 다 원천징수에서 이미 납부를 했거든요. 그럼 1년 납부하면 360을 거에다 납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소득을 정확히 소득세 계산해봤더니 12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이미 360만 원 납부했는데 실제 정확히 계산해봤더니 120밖에 안 돼. 그러면 국가가 240만 원을 더 받았죠. 이 24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여러분이 근로자로 일을 하셨을 때 매년 연초 했던 연말정산이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의 그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누가? 회사가. 국가가 회사한테 그런 의무까지 부담을 시켰어요. 니네가 해. 우리가 국세청에다 맡기지 말고 그리고 종업원들 개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회사 니네가 해. 해서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하거나 아니면 회사랑 거래가 설정되어 있는 세무사님이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납부했던 금액이랑 정확히 계산했던 세금이랑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종업원을 일했을 때 2월달 급여 받았을 때 아마 그 환급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 뗐던 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인데 이것보다 정확히 소득세 계산해봤더니 더 나와. 소득세 훨씬 더 나와. 그러면 추가 납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2월 달에 환급 받는 게 아니고 자기 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이고 연말정산이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시면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하기 힘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셔야 된다? 세무사분 고용하셔서 세무사님한테 이걸 맡기는 거다. 세무사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천징수 개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원천징수는 변호사님 원천징수는 그러면 그 직원들 내가 고용했을 때 여기 근로소득 지급할 때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흔히 3.3%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형태는 거의 근로소득자는 비슷한데 본인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프리랜서예요. 저는 그래서 매달 저한테 월 금액을 지급할 때는 3.3%만 떼고 지급을 해주세요. 이게 사업소득자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고용하더라도 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못 하시니까 세무사님 도움 받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용 근로자는 여기 네이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찾아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자는 이거는 누가 원천징수하냐면 은행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 여러분에게 이자 지급할 때 14%에다가 지방세 1.4% 포함해가지고 15.4% 떼고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자나 배당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은행이 하는 거예요. 원천세는 이거는 신고를 언제 하냐? 원천세 신고 기한은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여러분이 직원분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을 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사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로 이게 매출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반기 6개월이 끝날 때마다 그 다음 달 7월 10일까지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요건은 뭐다? 여기다. 상시 고용 인원 직원이 20명 이하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로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 대체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내가 직원을 20명 이상 고용을 하신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거죠. 이럴 때는 뭘 고민하셔야 돼요? 법인으로 전환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죠. 직원 20명 이상인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신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소득세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 말 뜻에 다 나와 있어요. 국세청님, 저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했는데요. 이 직원과 관련해서 원천징수 이행을 정말 이렇게 잘 했거든요. 그 이행 상황을 제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 몇 명 고용했고, 이 직원분에게 총 지급했던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국세청님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 금액은 제가 떼서 이렇게 원천징수 할게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는 단기 단위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0일이나 1월 10일까지 하시는 거고,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다. 세무사님 고용해서 하시는 거고, 이거 국세청 조사관님이 이거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 못 도와드립니다. 이거 조사관님도 이거 작성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한 가지 더, 저기, 저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명세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 그러니까 내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 이 가게에서 내가 직원을 고용한 게 10명이다. 그럼 10명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이겁니다. 지금 명세서는 직원 한 명당 한 명당 계산하는 겁니다. 어, 여기 써져 있죠?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여러분처럼 이 사장님들이 원천세 신고한 내역에 대해 소득자별, 직원별로 세부 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거다. 지금 명세서를 신고해야지 이거 가지고 1년치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이 돼서 매달 1월달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한 게 있으면 그 직원분에게 급여와 함께 더 드리는 거고 덜 징수했으면 또 추가 징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급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다. 세무사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고용했다 하면은 여러분 직접 하지 마시고요. 세무사님 고용해서 돈 받으시라. 어,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했을 때 사장님들 오셔서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조상아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제가 알았다면 했겠죠. 제가 근데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법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고의로 안 한가, 고의로 이렇게 제가 누락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못한 건데. 근데 이거 가산세까지 내려가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10분 오시면 11분이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게 세무사님 고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더 드려볼게요. 소시환님, 개인 납세자인데 누나 동생의 공동 운용자가 있고 상가 임대료 중 지분에 따라 매월 나눠가는데, 아이고, 그 금액은 공제가 되나요? 자,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제가 신고 납부한다 그랬죠? 공동 운영자가 있어서 뭐 세 분이서 동업하셔서 뭐 상가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가 자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이 공동 운영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료 수익 1년에 예를 들어서요. 1년에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인데 세 분이서 동업하셨으면 2천만 원씩 나눠 가지겠죠. 그러면 세 분이서 각자 자신의 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수익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6천을 다 잡은 다음에 누나 동생한테 줬던 2천 금액을 빼서 4천 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동업하셨다면 지분 비율로 동업하셨다면 나눠서 신고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 개인명이야. 내 개인명이고 누나 동생분한테 투자 금액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은 내 이름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는 누나 동생한테 드렸던 금액은 수수료 경비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수수료 경비를 해서 누나 동생 거 빼주잖아요. 그러면 이 누나 동생 분들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자기가 받았던 금액들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송은영님, 일용직 고용시에는 어떨 때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일용직 고용직은 원천세를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 원천세 여기 이거 신고하셨을 때 여기 일용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반기 신고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홈택스 신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란에 들어가셔서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숙님, 1인 개인 사업자, 1인 법인 사업자 둘 다 있는 경우 둘 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입금된 매출액을 법인 매출 통장으로 이체해서 법인 매출로 잡아서 법인세 납부해도 되는지요? 개인일 때 거래했던 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 거래하는 거 말고 기존대로 괜찮으니까 계산서 끊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우선은요, 개인 사업체하고 법인 사업체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사업체가 달라요. 근데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가 원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보면은 원래는 이 법인 사업체랑 거래를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기존 개인 사업체 계산서를 끊자.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법인 사업자로 세무계약서 끊으셔야 되고요.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금 계산서는 법인으로 끊었는데 입금만 저기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계속 개인 통장 입금을 들어오면 그걸 다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서 법인 수익금액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인 전환은 아직 몰라서 세무사 기장을 당연히 다 알려주셔야죠.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님인 것 같은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올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연매출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 그 매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연매출 4천만 원 미만이면 아마 대체로 간편정보 대상자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편정보 가능하고요. 추계신고도 업종별로 그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매출 4천만 원 미만이면 아마 단순 경비로 대상자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간편정보를 하지 마시고요. 단순 경비로 신고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단순 경비로 신고했을 때 세무조사 나오진 않아요. 권병모님, 지난 종소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했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가산세 내던데 왜 그런가요? 글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이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가산세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권병모님 질문은 주택임대 사업을 해서 여기서 소득 금액이 나와.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1세대 2주택자야. 그러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국가에서 좀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 분리과세란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은 다 있는데 이거 빼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말고 주택임대소득만 가지고 신고를 해.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근데 분리과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미등록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미등록했을 때에는 아마 혜택이 더 적을 거예요. 분리과세를 신고했을 때 이건 가산세 개념이 아니고요. 경비 인정을 덜 해주거나 아마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을 했을 때는 아마 세금이 더 나올 거예요.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국가에서 미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등록을 하라고 공고하는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등록을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대체로 납세자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안 하세요. 안 하면 국가에서 세원 파악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안 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고 매출의 금요도 없고 심지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아니 변호사님 저희가 임대를 해주면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저기 지자체에 다 제출하는데 그 국가에서 모를 수 있나요? 그건 지자체잖아요. 국세청하고 지자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지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청장님, 송파구 관할에 있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송파구청에서 그렇게 협조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몰라요, 국세청은. 그래서 여러분이 면세 사업자로 주택 임대 사업하는 거 좋은데 되도록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좀 혜택을 더 주는 거고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덜 드리는 거고 가산세는 아니고 아마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리님, 간이 사업자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데 공제세 부분 중에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려면 공제 여부 결정에서 공제, 불공제로 구분되는데요. 불공제 중 선택 불공제, 면세 불공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 부분만 신고했는데 불공제 부분도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라고 되어 있고요. 볼게요.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내가 면세 사업자에서 결제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그럴 때는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내가 부담한 게 없죠. 그럴 때는 면세 불공제란에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세 부분에서 내가 다 결제했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그 국가에서 어떻게 알고 불공제라고 선택되어 있나요? 이 불공제가 이건 그냥 시스템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접대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불공제로 표시가 돼요. 접대비를 하는 게 뭐죠? 반란주점, 뭐 술집 이런데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불공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체크해서 그냥 이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복리후생비야, 접대비 아니야. 그러면 공제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부분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데 아마 1차적으로 시스템이 불공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정유리님이 다 그냥 공제로 넣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죠. 적절히 알아서 하셔라. 어떻게 사업 관련성 있는지 요구에 따라서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연락처는 이 핸드폰 번호는 제 업무폰입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강성곤 변호사랑 직접 통화하기는 내가 너무 부담된다 하면은 밑에 있는 이 이메일 주소에다가 문의사항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수업을 듣다 보니까 혹은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넘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세금 신고하는 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세무서 조사관님 도움 받거나 세무 대리인을 도움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라.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맡게 된 저희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건설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로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 건설업체를 운영을 하셨어요. 하시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음, 세금 계산서를 더 끊어달라. 매출액이 2억인데 세금 계산서는 3억으로 끊어줘.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본인은 을이고 상대방은 갑이거든요. 그 요구에 왠지 내가 저걸 안 들어주면 계약을 체결 안 할 것 같아서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과다하게 끊어준 게 30억 정도가 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실무상 저희는 자료상이라고 부르고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버립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버리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 사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했을 때, 이것 봐라. 허위 세금 계산서에 우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나오고, 이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봐서 또다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가 들어가고 형사 재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벌금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상대방에서 요구하더라도 들어주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 좀 힘든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강의 동안 여러분께서 좀 좋은 지식을 좀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